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덕후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또 지역 혹시 예, 지역에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그래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네네. 충청권 아니었나요? 규탄 대회 쭉. 국민의힘 규탄대회는 이제 그쪽이었는데 네. 인천이었나 그랬을 건데.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다녀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뭐 주말에 별일 없으셨고요? 저는 뭐 규탄할 것도 없고 네.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네. 따뜻한 집에서 창밖을 근데 밖에도 따뜻했더라고요. 주말에. 네, 그래요. 네, 오늘부터는 추우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습니다. 내가 나갈 땐 춥고 왜 집에 있을 땐 따뜻한가. 늘 세상은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 특검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상황 뭐 예견된 거긴 합니다만 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또 분석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준우 대변인님. 네, 일단 명태균 씨가 본인이 주변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들렸던 얘기인데요. 내가 장담을 한다. 오 시장은 기소될 거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지금 오 시장이 또 더군다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 현재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엎치락 뒤치락도 아니고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제 흠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늦게 이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소는 예정돼 있었었고 기소 타이밍이 오히려 좀 늦게 보인다.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오 시장 견제용, 오 시장 낙마용 그런 기소 아닌가. 정치적 보복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네. 특검이. 네.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하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은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제 반응을 대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상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이제 많은 요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이 왔던 바가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계속 뭐 명태균 씨 처음에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뭐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뭐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잘라냈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이제 핸드폰 포렌식 결과 거기서 이제 명태균 씨 업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파일들이 나왔다는 거고 물론 오세훈 시장은 내가 열어본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파일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돈을 대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김한정 씨가 요 오세훈 시장이 내가 지금 여론조사 돈을 직접 낼 수 없으니 요 돈 빌리러 간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또 오세훈 시장의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 이제 이 근처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현직 시장에게 이 제기된 만큼 이 시장 현직 시장이지만 지방선거에 나갈 거니까 이 기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특검은 이제 이 수사할 수 있는 시한도 있는 것이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떤 의혹이 좀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소하는 것은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오 시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기소가 되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내주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이 받아봐야 되는데 오 시장 측 입장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 누가 받았냐?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받아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받아봤다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비용을 내고 자기들끼리 조사를 한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아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기소했는지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관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는 이런 논리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방어권을 이제 좀 보장해야 되니까 방어권을 자기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한정 씨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지출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걸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김한정 씨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술을 했다는 거냐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좀 사람들에게 잘 보였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알아서 내가 지출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 상식에는 무슨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이 지금은 이제 대납이다라고 이제 특검은 조사 결과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돈을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을 지출한 다음에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썼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볼 만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한 점은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네. 근데 김한정 씨가 네. 본인이 이거를 죄를 뒤집어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 시장한테 본인이 그 잘 보고 싶다. 진짜 진실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 시장이 그 여론조사 받아와라고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내가 안고 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담은 법적 처벌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을 굳이 지면서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태균 씨가 옛날에 창원에서 네. 사기 사건 열리던 적이 있는 거 아마 사기 사건 확정돼 가지고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공무원에게 뒷돈을 받았고 당신이 승진되길 내가 도와주겠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승진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인프라라든가 그런 요건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 사건 받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찾아와가지고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주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의 실무장 얘기를 했는데 그 실무자 얘기 듣더니 이거는 조작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났고 근데 거기에 김한정 씨는 아직까지 그 사기를 쳤었던 그 명태균 씨 말을 믿고 둘이 손을 잡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진행된 얘기인데 거기서 오 시장이 왜 이제 관련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억울한 입장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데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은 그럼 왜 받아보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왜 받아봤을까? 이게 무슨 공인된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여연이라든가 비대위원장이 의뢰를 한 것도 아닐 건데 왜 갖다 줬을까? 네.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실 지금 요즘에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의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의 뭐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그 당원대 여론조사 비율 뭐 70대 70대 30이냐 50대 50이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 좀 중도적인 어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중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 체제였던 거고 거기에 맞는 후보가 사실 오세훈 후보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의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로 방향은 그 당시에 방향은 서로 맞았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분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유정복 인천시장도 기소됐는데 시사 프로에서 안 다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시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유정복 시장도 그 대선 경선 당시에 그 임기제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SNS에 뭐 홍보물 게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유정복 시장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우 대변인도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인천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지금 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뭐냐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꼭 찾아오고 싶은 곳을 찍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김동연 지사가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소라든가 뭐 수사 같은 걸 이제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강원도 지사에 대해서도 네. 지금 이제 혐의가 있다면서 막 공격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꼭 뺏어오고 싶은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 기소로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선거법은 원래 6개월 이내에 그 기소를 해야 되고 대선 경선 시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마감이라서 기소하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시기적으로는 공교롭기는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요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그 당원 당규상 공천을 못 받는 그 부적격 요건을 아예 컷오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특검이나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노리고 아마 이걸 기소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긴 합니다. 우리 당헌 단계로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당헌 단계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네. 윤리위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혐의가 있는 기소다라고 하면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불출마 사유가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 보복성 사유다라고 지금 일단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사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오세훈 시장께서 이걸 방어를 잘 할 근거나 증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윤리위에서 아마 자세히 소상히 다뤄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당의 방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침이라기보다도 이제 분위기를. 그러니까 한간에서 그러니까 뭐
뭐 많은 이제 뭐 여의도 근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걸 계기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는 나경원 의원이 또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들도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특검이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특검의 수사가 다 정치 보복이고 특검의 수사가 민주당 하명 수사다 이렇게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기소됐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것만은 특검 수사를 한번 믿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별 변수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라든가 이제 그다음 뭐 대법관 증언 그리고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2차 종합특검 이야기까지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곡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을 키워드로 민주당이 좀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얘기 주실까요? 지금 뭐 사법개혁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종합특검이라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1심까지 뭐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2심부터 뭐 적용하는 걸로 한다는 등의 이런 이제 좀 방향을 바꾼 측면이 있는데 근데 가더라도 예를 들면 추천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이른바 위헌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좀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뭐 그런 논의를 이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언론에 나오는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발언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령 뭐 이 논의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1심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로 뭐 이 민주당의 의심을 사고 막 반발도 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언론의 코멘트를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혼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법 왜곡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무리가 있는 그러한 이제 개념인 것으로 보이고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일단 특검을 또 하느냐 이런 이제 여론의 어떤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3특검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물론 그만큼의 이제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논란이 돼 있던 거를 계속해서 이 묻고 은폐하고 밀고 이래서 뒤늦게 이제 하느라 3특검이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3특검을 진행을 한 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또 특검이냐 이런 여론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의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설명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오히려 나중에 여론상에서는 이제 법이나 법리나 어떤 수사의 논리에서는 이제 이게 가지는 장점이 있겠지만 여론의 이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명청 갈등을 좀 이걸로 돌파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을 것이다.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정청래 당대표가 그 뭐 새로운 이슈를 던져가지고 협의되지 않은 새로운 이슈를 던져가지고 대통령의 순방 관련된 뉴스가 좀 덮이게 하는 이런 걸로 논란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청 갈등을 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좀 다른 걸로 덮을 용도가 필요한데 그 용도로 좀 더 강력한 이제 여당으로서의 투쟁하는 모습,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그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이거 책임은요, 그동안 내란 이제 몰이 프레임을 씌워왔던 총괄 지휘를 했던 정청래 당 대표가 책임론에 아마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 책임론을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미리 지지층들 결집시키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라든가 또는 뭐 종합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성 개딸 지지층들은요 더 이제 결속하고 또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멘텀은 되겠죠. 그런 계산이 깔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잠깐 얘기하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란 관련된 혐의가 유죄 나올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걸 유죄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내란 결론을 낼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은 이거는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내란 혐의 넣으면 유죄
나오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합특검은요, 아니 600명이 넘는 이제 인력이 투입됐고 이제 3개의 특검에 그리고 수백억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다시 2차로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검이 무능했다. 실적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다. 무능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왜곡죄 이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죠. 왜곡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곡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럼 뻔히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가서 그걸 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들이 왜곡 기준을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 어떤 정쟁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른바 이제 내란 프레임으로 정청래 대표는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인터뷰가 한 언론에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나라면 말렸을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나 2차 종합특검 아니면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이거나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보수적인 분이지만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한 거고 그럼 또 다시 대통령실은 12.3 계엄을 맞아서 나올 워딩과 당의 워딩이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의 워딩이 따로 다르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의 발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보복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이런 일련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려는 할 수 있죠. 이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뭐 특검이나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헌법 존중 TF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정치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려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은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헌법 존중 TF 관련해 가지고 소집한 자리에서 과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그거를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면 누구에게 이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 이제 불리하게 될지는 그건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것처럼 헌법 존중 TF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엄청난 정치보복에 무슨 회오리가 피바람이 불어닥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아까 뭐 이 유죄가 자판기에 누르는 것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데가 김준우 변호사나 뭐 김민아 씨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재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네. 판사가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유죄인 것에 대해서 유죄라고 하는 것이지 뭐 무죄인 거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는 있겠지만 논의를 잘 하면 섬세하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땐 큰 무리는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국무위원인 사람이 5개 다 혐의가 없다, 무죄라 생각한다라고 국정감사기관에 얘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장이요? 법제처장이 그렇게 네. 얘기했었죠.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는 정치인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의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인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무슨 이제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듯이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또는 이제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법 시스템이 내 사건 같은 경우 나는 억울해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게 공정하게 재판 받을까? 민주당 쪽 사람 아는 사람 없으면 불리하게 나온 거 아니야? 유죄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게 뭐냐? 피고인이 신분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 겸 대통령 신분이 되다 보니까 민생과 경제도 챙겨야 되는데 더 신경이 많이 가는 건 자기 사건과 자기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 역사가 참 우여곡절에 많은 역사였는데 참 이런 이제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법부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석연 위원장 오른쪽, 정청래 대표가 왼쪽이라고 만약 가정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메시지가 12월 3일에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외부 일정도 줄이고 그날 외신 기자회견이랑 특별 담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도로 라인을 타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려와 그다음에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지지층이 기대하는 바와 그다음에 중도층이 우려하는 바가 동시에 있겠죠 메시지에.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내란과 이 관계된 그러니까는 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관계된 어떤
직접적으로 관계된 대목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 이 기사를 SNS에 링크해가지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오늘 일면에 난 거는 아무래도 이제 12.3 계엄 선포한 지 1년이 다 되다 보니까 1년 특집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보도를 일면에 실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대북 전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민간 단체가 이제 북한에 좀 뿌리고 이런 것이 문제였지만 군이 이제 직접 살포한 것도 이번에 이제 일부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군이 살포할 때 그 부대에 있던 장병이었던 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이 오물풍선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뿌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통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까지 가는 과정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누가 그 장병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건데, 누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을 그동안 해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는 요거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데는 정말로 이제 뭐랄까 타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게 단지 뭐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공무원이,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에서 이제 분명한 어떤 뭐 반대 의견을 얘기하거나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뭐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이게 정치 보복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칼을 들이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란 12.3 비상계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1년을 맞아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이제 특별 담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당 해산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정당 해산, 그게 혼자만의 이제 생각 아닐 거예요. 상당히 대통령실과 교감되어 있을 거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 말을 앞서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아마 그걸 계속 밀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즉 야당을 완전 말살시키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서 이제 개딸들과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자료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콧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겠죠. 아마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내용을 들어보고 해야지. 어떤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나쁜 콧바람, 좋은 콧바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약간 그래도 이 약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정당 해산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 바람 쐴 겸 광고 잠시 듣고 2부에서 국민의힘으로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